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 비서가 제게 청첩장을 건네며 대표님과 결혼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당신 결혼한다면서요? 그날 오후를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그 순간을요. 이제는 아파서가 아니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기나긴 사건의 시작, 첫 번째 상처였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일주일간의 제주도 출장이 막 끝나고 저는 아직 길 위에 먼지가 묻어있는 캐리어를 끌며 회사의 타일 바닥 위를 또각또각 걸었습니다. 마케팅팀의 익숙한 사무 공간으로 들어섰죠.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책상과 의자,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에어컨 소리까지. 단, 하나, 사람들의 눈빛만이 달랐습니다. 저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흙이 쳐다보고는 이내 고개를 돌리는 그 방식. 충분히 작게 속삭이면서도 제게는 무언가 느껴지게 만드는 그 미묘한 분위기.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짙은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팀장님, 돌아오셨네요? 듣기만 해도 가식적이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자 높은 포니테일 머리를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몸에 딱 붙는 명품 정장에 마치 런웨이를 걷는 것처럼 일정한 박자로 바닥을 두드리는 하이힐. 그녀의 이름은 최유리, 대표이사의 새 비서였습니다. 제가 첫 출장을 떠나기 2달 전쯤 회사에 들어왔죠. 유학파의 집안도 좋고 입사 첫날부터 대표님의 눈에 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까지는요. 유리는 미소를 지으며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평가하는 듯한, 심지어는 약간의 동정심마저 담긴 그 눈빛을 숨기지 않았죠. 그러고는 제 책상 위에 청첩장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붉은색 바탕에 금박 테두리가 둘러진, 보기만 해도 저렴한 물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청첩장이었죠. 출장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유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습니다. 잊지 말고 꼭 와주세요. 다음 달 8일에 저랑 대표님 결혼하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선명하게 제 귀에 밝혔습니다. 청첩장으로 고개를 떨구자 차가운 종이에 닿은 손가락 끝으로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신랑의 이름은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민준. 신부의 이름은 최유리.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민준은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우리는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결혼, 결혼식도, 공개도, 사진도 없이 오직 혼인신고서 한 장과 계약서 한 장으로 맺어진 관계였죠. 3년 전 저는 아버지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민주는 가족들을 상대할 결혼이 필요했고요. 우리는 3년간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다가 3년 뒤에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그가 최소한의 원칙은 지킬 줄 알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단 일주일. 제가 회사를 비운 단 일주일 만에 그는 다른 여자를 들였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녀와 결혼을 발표하고 회사 전체에, 심지어 법적인 아내인 제게까지 청첩장을 보낸 것입니다. 저는 청첩장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간신히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축하해요. 깃털처럼 가벼운 2단어였지만 그녀를 순간 흠칫하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이내 그녀는 마치 큰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 알았어요. 유리가 말했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오면 막을 수가 없나 봐요. 민준 씨가 그러는데 자기는 저처럼 젊고 재미있는 스타일이 좋대요. 누구처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아직 갈아입지도 못한 제 출장용 옷차림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지루한 사람 말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시선을 피하고 돌아설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요. 유리가 몸을 돌려 떠나자 짙은 향수,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사무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모두가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거나 분노를 표출하거나 이성을 잃는 모습을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청첩장을 책상 위에 반듯하게 놓고는 핸드폰을 열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돌아왔어? 민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분했습니다. 보고서는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아무런 해명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마치 그 일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나 담담해서 저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당신 결혼한다면서요?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단 한 글자. 짧고 냉정하며 설명도, 변명도. 지금 묻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에 대한 배려도 없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지만 공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기다리지도, 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 순간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10분 동안 미동도 없이 청첩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에어컨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뼛속 마디마디로 찬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죠. 주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싱글인 줄 알았는데 최유리 씨 들어온 지 2달 만에 결혼이라니 대단하다. 강하나 팀장님, 충격이 크겠다. 30 넘도록 결혼도 못했는데 저런 꼴까지 보다니. 저는 모든 말을 똑똑히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안에서 무언가 단 하나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픔도 질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움이었습니다. 아주 선명하고 아주 이성적인 냉정함이었죠. 저는 청첩장을 들어 다시 한번 쳐다본 뒤 아주 천천히 일정한 간격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먼지처럼 가볍게 휴지통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진정한 내 집이었던 적이 없는 그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호텔에 방을 잡고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를 한 뒤 창가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빛이 반짝이고 차들이 달리고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오직 제 인생만이 다른 방향으로 꺾인 것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들고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명의의 모든 계좌 전부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전화, 비상계획 가동해야겠어요. 세 번째 전화, 3년짜리 계약서 기억하시죠? 생각보다 일찍 쓰게 될 것 같네요. 전화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사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지 않았던 폴더에 로그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몰래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요. 저는 사람을 경계하는 성격이 아니지만 한때 파산을 겪었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똑똑히 알고 있었죠. 사람을 믿는 것은 사치라는 것을요. 화면이 밝아지고 파일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서류들, 그리고 최율이라는 이름의 폴더. 저는 그 폴더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클릭했습니다. 화면에서 나온 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더 이상 지쳐있지도 상처받지도 않은 얼굴. 오직 단 하나, 냉철한 이성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민준, 최유리, 당신들이 성대한 결혼식을 원한다고? 좋아요. 내가 가줄게요. 그리고 약속하죠.
그날은 당신들 둘 중 누구도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거라고.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정신이 너무나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인생을 슬로우 모션으로 되감으며 과거에 제가 애써 외면했던 것들을 억지로 보게 만드는 것처럼 지난 3년간의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침대머리에 기댄 채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푸른빛이 어느새 눈물이 다 말라버린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최유리라는 이름의 폴더는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진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이력서 한 부, 몇 장의 지출 명세서, 연락처 목록,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몇 개의 녹음 파일. 저는 이력서부터 열었습니다. 최유리, 27세, 해외 유학, 명문대 졸업, 대기업 근무 경력,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저는 사람을 쉽게 의심하는 편은 아니지만 마케팅 일을 오래 하면서 한 가지는 깨달았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쓰인 것들은 대개 수정된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마우스를 스크롤의 학력란으로 내렸습니다. 학교 이름은 아주 그럴싸했지만 어딘가에서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최상위권, 대학 명단이 아니라 학위 장사를 하는 부실대학에 대한 기사에서였죠. 저는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고 일단 그 사실을 메모해둔 뒤 지출 명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숫자들이 엄청난 액수의 숫자 하나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 보석,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한 달 지출액이 비서 연봉의 몇 배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준이 돈을 줬다면 이상할 것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기술팀에서 저와 가장 가까운 후배 박준호였습니다. 그 친구는 말주변은 없었지만 컴퓨터 실력만큼은 무서울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팀장님 돌아오셨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저는 침묵했고 그도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세요? 옳고 그름을 묻지도 호기심을 보이지도 않고 단지 제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물어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밝았지만 제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야. 네, 사람 하나만 조사해줘. 그는 왜냐고 묻지 않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정보는 있으세요? 지금 보낼게. 전화를 끊고 저는 최유리 폴더 전체를 준호에게 보냈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말이 필요 없이 한마디면 충분히 통하니까요. 일을 마치고 노트북을 덮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민준과 처음 결혼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사랑도 낭만도 없이 오직 명확한 계약서 한 장만이 존재했죠. 그는 처음부터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협력 관계일 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그 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으니까요. 아버지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빚은 산처럼 온 가족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나타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3년간의 결혼. 그 대가로 빚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지난 3년간 우리는 타인처럼 살았습니다. 주말에 그의 가족들 앞에 모습을 보여야 할 때만 함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 외에는 각자의 삶을 살았죠. 저는 일하고 그도 일했습니다. 가끔 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인배라서가 아니라 제 위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류상의 아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가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합의를 지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2달 남았는데, 단 2달. 하지만 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저를 모욕했습니다. 그 생각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주 작지만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밤 집으로 와. 저는 그 문자를 보고는 답장 없이 화면을 껐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지난 3년간 저는 언제나 협력자였고 제 몫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저에게는 더 이상 그럴 의무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일러서 층 전체의 불이 다 켜지지도 않았을 때였죠.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하루처럼 흘러갔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팀장님. 응, 뭔가 있어?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최유리 학위, 가짜예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놀랍다기보다는 확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건? 신용카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요. 중간 계좌 몇 개를 거쳐서 바로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있어요. 저는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계속해.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건 팀장님이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일이 하나 전송되었고 저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잡음이 약간 섞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충분히 선명했습니다. 유리의 목소리, 달콤하지만 짜증이 가득 담겨 있었죠. 언제까지 그 여자 그냥 둘 거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약 끝날 때까지. 유리가 웃었습니다. 난 그 여자 회사에서 보는 거 싫은데. 민준이 답했습니다. 신경 쓸 거 없어. 잠시의 침묵 후 유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 결혼을 빨리 해버리죠. 그 여자한테 자기 위치나 똑똑히 알려주게.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괜찮겠네. 단 2단어였지만 저는 모든 것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방식으로 밀어내기 위한 결혼식이었던 겁니다. 저는 파일을 끄고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울지도 약해지지도 않은 단지 다른 눈빛이었죠. 아버지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야, 질수는 있어도 남이 널 짓밟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3년 전, 저는 고개를 숙이는 것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똑바로 설 것입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아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이는 제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제목, 비상계획 활성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또박또박 오타 없이 썼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객 명단, 총무팀에서 대표님의 결혼식 준비를 위해 막 보내온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하나의 이름과 직책을 훑었습니다. 파트너, 주주, 그리고 가족. 거기서 멈췄습니다. 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주 옅은 미소였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웠죠. 좋아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왕 크게 버릴 거라면 내가 제대로 크게 만들어줄게. 노트북을 덮고 등을 곧게 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것은 더 이상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제가 결코 지지 않을 게임의 시작. 그날 아침, 김지훈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낸 후, 저는 몇 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는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다는 것을 한 번 발을 내디디면 망설임도, 마음 약해짐도, 실수도 없이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짧은 침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은 키보드 위에 놓여 있었지만 눈은 화면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래전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만이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파산했던 그날, 우리 가족은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구는 거의 다 압류된 상태였죠. 아버지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시다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야, 때로는 기회를 지키기 위해 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단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네가 일어서지 않으면 평생 남들에게 짓밟히며 고개 한번 들지 못하고 살게 될 거야. 3년 전, 저는 참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일어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핸드폰 진동이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명확한 말투. 마치 그가 언제나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처럼 차갑고 정확하며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었죠. 강하나 씨, 이메일 받았습니다. 네. 계획 전체를 활성화하길 원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신 뒤 말했습니다. 네, 전부 활성화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그가 이 결정의 심각성을 가늠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법적, 평판, 심지어는 회사의 이익까지 걸린 전면적인 대결이 될 겁니다. 더 이상 방관자로 남을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책상 위로 쏟아져 들어와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청첩장을 보낸 순간부터 저는 이미 방관자가 아니었어요. 김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든 것은 강하나 씨의 권리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긴밀하게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계획 외의 독단적인 행동은 삼가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녹음 파일은 출처와 시점이 확인되면 법적 효력이 매우 큽니다. 편집본이 아닌 원본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속은 더 이상 어젯밤처럼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미 결말을 본 경기에 들어서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명확한 직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통쾌함보다는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회사는 더 활기차졌습니다. 민준과 유리의 결혼 소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거의 모든 부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을, 어떤 이는 부러움을, 또 어떤 이는 약간의 질투와 험담을 섞어서 말이죠. 그리고 물론 그 이야기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저를 향한 시선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탕비실을 지나가는데 회계팀 여직원 2명이 속삭이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대표님이 최유리 씨한테 수천만 원짜리 반지를 사줬다는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말이야. 돈 있는 남자는 누구든 가질 수 있다니까.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 비서가 제게 청첩장을 건네며 대표님과 결혼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당신 결혼한다면서요? 그날 오후를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그 순간을요. 이제는 아파서가 아니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기나긴 사건의 시작, 첫 번째 상처였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일주일간의 제주도 출장이 막 끝나고 저는 아직 길 위에 먼지가 묻어있는 캐리어를 끌며 회사의 타일 바닥 위를 또각또각 걸었습니다. 마케팅팀의 익숙한 사무 공간으로 들어섰죠.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책상과 의자,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에어컨 소리까지. 단, 하나, 사람들의 눈빛만이 달랐습니다. 저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흘기 쳐다보고는 이내 고개를 돌리는 그 방식. 충분히 작게 속삭이면서도 제게는 무언가 느껴지게 만드는 그 미묘한 분위기.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짙은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팀장님, 돌아오셨네요? 듣기만 해도 가식적이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자 높은 포니테일 머리를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몸에 딱 붙는 명품 정장에 마치 런웨이를 걷는 것처럼 일정한 박자로 바닥을 두드리는 하이힐. 그녀의 이름은 최유리, 대표이사의 새 비서였습니다. 제가 첫 출장을 떠나기 2달 전쯤 회사에 들어왔죠. 유학파의 집안도 좋고 입사 첫날부터 대표님의 눈에 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까지는요. 유리는 미소를 지으며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평가하는 듯한, 심지어는 약간의 동정심마저 담긴 그 눈빛을 숨기지 않았죠. 그러고는 제 책상 위에 청첩장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붉은색 바탕에 금박 테두리가 둘러진, 보기만 해도 저렴한 물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청첩장이었죠. 출장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유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습니다. 잊지 말고 꼭 와주세요. 다음 달 8일에 저랑 대표님 결혼하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선명하게 제 귀에 밝혔습니다. 청첩장으로 고개를 떨구자 차가운 종이에 닿은 손가락 끝으로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신랑의 이름은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민준. 신부의 이름은 최유리.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민준은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우리는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결혼, 결혼식도, 공개도, 사진도 없이 오직 혼인신고서 한 장과 계약서 한 장으로 맺어진 관계였죠. 3년 전 저는 아버지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민주는 가족들을 상대할 결혼이 필요했고요. 우리는 3년간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다가 3년 뒤에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그가 최소한의 원칙은 지킬 줄 알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단 일주일. 제가 회사를 비운 단 일주일 만에 그는 다른 여자를 들였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녀와 결혼을 발표하고 회사 전체에, 심지어 법적인 아내인 제게까지 청첩장을 보낸 것입니다. 저는 청첩장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간신히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축하해요. 깃털처럼 가벼운 2단어였지만 그녀를 순간 흠칫하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이내 그녀는 마치 큰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 알았어요. 유리가 말했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오면 막을 수가 없나 봐요. 민준 씨가 그러는데 자기는 저처럼 젊고 재미있는 스타일이 좋대요. 누구처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아직 갈아입지도 못한 제 출장용 옷차림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지루한 사람 말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시선을 피하고 돌아설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요. 유리가 몸을 돌려 떠나자
짙은 향수,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사무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모두가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거나 분노를 표출하거나 이성을 잃는 모습을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청첩장을 책상 위에 반듯하게 놓고는 핸드폰을 열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돌아왔어? 민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분했습니다. 보고서는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아무런 해명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마치 그 일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나 담담해서 저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당신 결혼한다면서요?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단 한 글자. 짧고 냉정하며 설명도, 변명도. 지금 묻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에 대한 배려도 없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지만 공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기다리지도, 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 순간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10분 동안 미동도 없이 청첩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에어컨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뼛속 마디마디로 찬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죠. 주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싱글인 줄 알았는데 최유리 씨 들어온 지 2달 만에 결혼이라니 대단하다. 강하나 팀장님, 충격이 크겠다. 30 넘도록 결혼도 못했는데 저런 꼴까지 보다니. 저는 모든 말을 똑똑히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안에서 무언가 단 하나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픔도 질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움이었습니다. 아주 선명하고 아주 이성적인 냉정함이었죠. 저는 청첩장을 들어 다시 한번 쳐다본 뒤 아주 천천히 일정한 간격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먼지처럼 가볍게 휴지통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진정한 내 집이었던 적이 없는 그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호텔에 방을 잡고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를 한 뒤 창가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빛이 반짝이고 차들이 달리고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오직 제 인생만이 다른 방향으로 꺾인 것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들고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명의의 모든 계좌 전부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전화, 비상계획 가동해야겠어요. 세 번째 전화, 3년짜리 계약서 기억하시죠? 생각보다 일찍 쓰게 될 것 같네요. 전화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사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지 않았던 폴더에 로그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몰래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요. 저는 사람을 경계하는 성격이 아니지만 한때 파산을 겪었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똑똑히 알고 있었죠. 사람을 믿는 것은 사치라는 것을요. 화면이 밝아지고 파일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서류들, 그리고 최율이라는 이름의 폴더. 저는 그 폴더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클릭했습니다. 화면에서 나온 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더 이상 지쳐있지도 상처받지도 않은 얼굴. 오직 단 하나, 냉철한 이성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민준, 최유리, 당신들이 성대한 결혼식을 원한다고? 좋아요. 내가 가줄게요. 그리고 약속하죠. 그날은 당신들 둘 중 누구도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거라고.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정신이 너무나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인생을 슬로우 모션으로 되감으며 과거에 제가 애써 외면했던 것들을 억지로 보게 만드는 것처럼 지난 3년간의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침대 머리에 기댄 채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푸른 빛이 어느새 눈물이 다 말라버린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최유리라는 이름의 폴더는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진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이력서 한 부, 몇 장의 지출 명세서, 연락처 목록,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몇 개의 녹음 파일. 저는 이력서부터 열었습니다. 최유리, 27세, 해외 유학, 명문대 졸업, 대기업 근무 경력,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저는 사람을 쉽게 의심하는 편은 아니지만 마케팅 일을 오래 하면서 한 가지는 깨달았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쓰인 것들은 대개 수정된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마우스를 스크롤의 학력란으로 내렸습니다. 학교 이름은 아주 그럴싸했지만 어딘가에서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최상위권, 대학 명단이 아니라 학위 장사를 하는 부실 대학에 대한 기사에서였죠. 저는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고 일단 그 사실을 메모해둔 뒤 지출 명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숫자들이 엄청난 액수의 숫자 하나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 보석,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한 달 지출액이 비서 연봉의 몇 배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준이 돈을 줬다면 이상할 것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기술팀에서 저와 가장 가까운 후배 박준호였습니다. 그 친구는 말주변은 없었지만 컴퓨터 실력만큼은 무서울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팀장님 돌아오셨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저는 침묵했고 그도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세요? 옳고 그름을 묻지도 호기심을 보이지도 않고 단지 제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물어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밝았지만 제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야. 네, 사람 하나만 조사해줘. 그는 왜냐고 묻지 않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정보는 있으세요? 지금 보낼게. 전화를 끊고 저는 최유리 폴더 전체를 준호에게 보냈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말이 필요 없이 한마디면 충분히 통하니까요. 일을 마치고 노트북을 덮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민준과 처음 결혼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사랑도 낭만도 없이 오직 명확한 계약서 한 장만이 존재했죠. 그는 처음부터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협력 관계일 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그 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으니까요. 아버지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빚은 산처럼 온 가족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나타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3년간의 결혼. 그 대가로 빚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지난 3년간 우리는 타인처럼 살았습니다. 주말에 그의 가족들 앞에 모습을 보여야 할 때만 함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 외에는 각자의 삶을 살았죠. 저는 일하고 그도 일했습니다. 가끔 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인배라서가 아니라 제 위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류상의 아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가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합의를 지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2달 남았는데, 단 2달. 하지만 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저를 모욕했습니다. 그 생각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주 작지만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밤 집으로 와. 저는 그 문자를 보고는 답장 없이 화면을 껐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지난 3년간 저는 언제나 협력자였고 제 몫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저에게는 더 이상 그럴 의무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일러서 층 전체의 불이 다 켜지지도 않았을 때였죠.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하루처럼 흘러갔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팀장님, 응, 뭔가 있어?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최유리 학위, 가짜예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놀랍다기보다는 확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건? 신용카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요. 중간 계좌 몇 개를 거쳐서 바로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있어요. 저는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계속해.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건 팀장님이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일이 하나 전송되었고 저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잡음이 약간 섞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충분히 선명했습니다. 유리의 목소리, 달콤하지만 짜증이 가득 담겨 있었죠. 언제까지 그 여자 그냥 둘 거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약 끝날 때까지. 유리가 웃었습니다. 난 그 여자 회사에서 보는 거 싫은데. 민준이 답했습니다. 신경 쓸 거 없어. 잠시의 침묵 후 유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 결혼을 빨리 해버리죠. 그 여자한테 자기 위치나 똑똑히 알려주게.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괜찮겠네. 단 두 단어였지만 저는 모든 것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방식으로 밀어내기 위한 결혼식이었던 겁니다. 저는 파일을 끄고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울지도 약해지지도 않은 단지 다른 눈빛이었죠. 아버지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야, 질수는 있어도 남이 널 짓밟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3년 전, 저는 고개를 숙이는 것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똑바로 설 것입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아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이는 제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제목, 비상계획 활성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또박또박 오타 없이 썼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객 명단, 총무팀에서 대표님의 결혼식 준비를 위해 막 보내온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하나의 이름과 직책을 훑었습니다. 파트너, 주주, 그리고 가족. 거기서 멈췄습니다. 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주 옅은 미소였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웠죠. 좋아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왕 크게 버릴 거라면 내가 제대로 크게 만들어줄게. 노트북을 덮고 등을 곧게 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것은 더 이상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제가 결코 지지 않을 게임의 시작. 그날 아침,
김지훈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낸 후 저는 몇 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는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다는 것을 한 번 발을 내디디면 망설임도 마음 약해짐도 실수도 없이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짧은 침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은 키보드 위에 놓여 있었지만 눈은 화면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래전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만이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파산했던 그날, 우리 가족은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구는 거의 다 압류된 상태였죠. 아버지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시다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야, 때로는 기회를 지키기 위해 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단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네가 일어서지 않으면 평생 남들에게 짓밟히며 고개 한번 들지 못하고 살게 될 거야. 3년 전, 저는 참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일어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핸드폰 진동이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명확한 말투. 마치 그가 언제나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처럼 차갑고 정확하며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었죠. 강하나 씨, 이메일 받았습니다. 네. 계획 전체를 활성화하길 원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신 뒤 말했습니다. 네, 전부 활성화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그가 이 결정의 심각성을 가늠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법적, 평판, 심지어는 회사의 이익까지 걸린 전면적인 대결이 될 겁니다. 더 이상 방관자로 남을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책상 위로 쏟아져 들어와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청첩장을 보낸 순간부터 저는 이미 방관자가 아니었어요. 김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든 것은 강하나 씨의 권리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긴밀하게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계획 외의 독단적인 행동은 삼가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녹음 파일은 출처와 시점이 확인되면 법적 효력이 매우 큽니다. 편집본이 아닌 원본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속은 더 이상 어젯밤처럼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미 결말을 본 경기에 들어서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명확한 직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통쾌함보다는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회사는 더 활기차졌습니다. 민준과 유리의 결혼 소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거의 모든 부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을, 어떤 이는 부러움을, 또 어떤 이는 약간의 질투와 험담을 섞어서 말이죠. 그리고 물론 그 이야기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저를 향한 시선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탕비실을 지나가는데 회계팀 여직원 2명이 속삭이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대표님이 최유리 씨한테 수천만 원짜리 반지를 사줬다는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말이야. 돈 있는 남자는 누구든 가질 수 있다니까. 강 팀장님 같은 사람을 누가 선택하겠어. 언제 봐도 딱딱하기만 한데. 내가 남자라도 별로일 것 같아.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거나 반응하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가슴이 따끔거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와 더 이상 관련 없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아주 가벼운 느낌뿐이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막 앉았을 때 민준의 비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팀장님, 대표님께서 사무실로 오시랍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책상 위의 작은 거울을 흘깃 보았습니다. 예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얼굴에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래층의 소란스러움과는 다른 고요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와.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창가에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큰 키, 잘 맞는 맞춤 정장. 모든 것이 3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더 이상 그를 타협을 받아들였던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앉아. 그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그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훑고 지나가다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듯 잠시 멈췄습니다. 청첩장은 받았겠지. 질문이 아닌 단정이었습니다. 네, 좋아.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꼭 참석해야 해. 저는 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요? 그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회사 직원으로서?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지만 방 안의 차가운 공기를 깨뜨리기에 충분한 웃음이었습니다. 직원이라. 민주는 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그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죠. 농담할 상황 아니야. 농담 아닌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재미있어서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야, 우리 사이엔 합의가 있었어. 네 선을 지키는 게 좋을 거야. 선이라 그 두 단어. 예전에 저였다면 침묵했겠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제 선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선 안에 머물고 있다고 확신하세요?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민주는 저를 더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평가가 아니라 탐색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지?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어떤 것들은 절반만 말해도 상대방이 나머지 절반을 스스로 이해하게 되니까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책상으로 돌아가 펜을 들어 나무 표면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생각을 할 때마다 나오는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계약 종료까지 2달 남았어. 네 역할만 잘해주면 박대하지 않을게. 저는 눈앞에 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2달을 기다리고 싶지 않다면요? 그의 손에 들린 펜이 멈췄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고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날 협박하는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무겁지만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먼저 시선을 돌린 것은 민준이었습니다. 나가봐. 그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잠시 멈춰서서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등 뒤로 닫히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훨씬 가벼웠습니다. 마치 지난 3년간 저를 짓눌러 왔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가 파일을 하나 더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은 약간 흔들렸지만 레스토랑의 한 개인실, 마주 앉은 유리와 민준의 모습은 선명했습니다. 소리를 듣지 않아도 그들이 웃는 방식, 서로를 만지는 방식만 봐도 그 관계가 단 며칠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껐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다시 하객 명단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주주인지, 누가 가족인지, 누가 발언권이 있는지,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의 이름에 표시를 하고 각각의 위치를 분석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아주 신중하게 작업했습니다. 마치 제가 맡았던 가장 큰 캠페인을 진행할 때처럼요.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캠페인의 대상은 바로 제 인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는 다른 날보다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일이 줄어서가 아니라 매 순간이 길게 늘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인생이 제게 준비할 시간을, 제가 곧 마주하게 될 단순하지 않은 단계를 앞두고 모든 것을 재정비할 시간을 일부러 더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고 이메일에 답장하고 파트너와 소통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절차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누군가 본다면 제가 아침에 있었던 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여전히 예전에 강하나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일밖에 모르는 차갑고 안정적이며 특별할 것 없는 여자. 하지만 오직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내린 아주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더 이상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준비였다는 것을요. 오후 3시쯤 총무팀에서 민준과 유리의 결혼식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안을 보내왔습니다. 각 부서장이 협력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최고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문장은 아름답고 정중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 모든 사람이 그 결혼식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일조해야 한다는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도 놓치지 않고 읽었습니다. 하객 명단, 좌석 배치도, 프로그램 시나리오, 각 순서의 시간, 심지어 대형 스크린에서 상영될 러브스토리, 영상에 대한 내용까지. 저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멈춰섰습니다. 제 시선은 설명 한 줄 한 줄을 훑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감동적인 사랑의 여정을 담은 영상, 사진, 추억, 축하 메시지 포함. 저는 소리 없이 살짝 웃었습니다. 제가 듣고 본 것들이 없었다면 저 역시 이것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침착해졌습니다. 저는 파일 전체를 다운로드해서 저장하고 파일명을 바꿔 제가 미리 준비해둔 것들과 함께 별도의 폴더에 넣었습니다. 모든 디테일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마치 체스판 위의 말들처럼 놓일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뜬 이름을 잠시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엄마의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오늘은 무언가 평소보다 느릿했습니다. 마치 말을 하기 전에 심사숙고하는 듯 했습니다. 하나야, 바쁘니? 아니요, 말씀하세요. 음,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회사에서 무슨 큰 결혼식이 있다던데 정말이니?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소문은 정말 빨랐습니다. 네, 있어요. 엄마는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제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셨죠.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엄마가 가볍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너랑 관련 있는 일이니?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네, 아주 가벼운
한마디였습니다.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괜찮은 거니? 그 질문. 어젯밤이었다면 대답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저 괜찮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 우리 집이 항상 여기 있다는 거 있지. 말아. 저는 핸드폰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감동해서가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3년 전 저는 이 결혼에 혼자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더 이상 그때 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가족이 있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준호가 데이터를 추가로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상세했습니다. 팀장님, 응, 하나 더 있어요. 파일을 10자, 여러 건의 작지 않은 금액이 중간 계좌들을 오간 내역이 담긴 명세서가 나타났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최유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 돈들 깨끗하지 않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지? 전부 확인은 안 됐는데 경쟁사 쪽이랑 관련 있는 흔적이 보여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경쟁사?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이익, 심지어는 음모와 관련된 것이 됩니다. 준호야, 네, 계속 파봐.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숫자들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차가운 숫자들 뒤에는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문득 작은 디테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주 전 회사의 대형 프로젝트 하나가 발표 전에 정보가 유출되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두들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아주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흥미였습니다. 게임의 진짜 규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플레이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로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한 가게에 들렀습니다. 쇼핑을 위해서가 아니라 드레스 한 벌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웨딩드레스가 아닌 짙은 색의 긴 드레스.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점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행사에 입으실 건가요?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며칠 전에 지친 여자가 아니라 이미 준비가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행사예요. 계약금을 걸고 옷을 찾을 날짜를 적은 뒤 가게를 나섰습니다. 밤이 내리고 도시의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메모하고 정리했습니다. 어떤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단 한 걸음만 삐끗해도 제가 질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핸드폰 화면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였습니다. 너무 과하게 행동하고 있어. 저는 그 글자를 보고 묻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답장하지 않고 그냥 삭제하고 차단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럴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도 불안도 없는 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더 이상 코너에 몰린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한 걸음씩 몰아넣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더 이상 망설일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한 단계 한 단계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큰 캠페인을 준비할 때처럼요. 단지 이번에는 대상이 시장이 아니라 제 인생 그 자체라는 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숫자가 아니라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왔던 명예와 권리, 그리고 존중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피곤한 기색을 가릴 정도의 가벼운 베이스 메이크업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인내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일어서기로 결심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대결에 임하기로 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아직 텅 비어 있었고 공간은 고요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며칠 동안 준비해온 모든 폴더를 다시 열었습니다. 각각의 파일, 녹음, 이미지, 메모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 자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실수 하나로도 상대방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8시가 넘었을 무렵 김지훈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료는 전부 검토했습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하나 씨에게 유리합니다. 그는 아주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과 자금 흐름은 잘만 결합하면 단순한 혼인 계약 위반을 넘어 회사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처리 가능할까요?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끝까지 간다면 이민준 씨는 돈만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가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도 저는 이해했습니다. 최유리는요? 그녀의 역할은 단순히 제3자가 아닙니다. 저는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강조했습니다. 일단 공개되면 파장이 아주 클 겁니다. 강하나 씨도 그 중심에 서게 될 거고요.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플랜 B를 준비하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것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은 계산되고 통제된 선택이었습니다. 9시쯤 사무실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활기차고 웃음소리도 더 많았고 물론 시선도 더 많았습니다. 최유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들어왔지만 오늘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밝은 색의 원피스, 꼼꼼한 화장, 항상 머금고 있는 미소, 가는 곳마다 축하 인사를 받고 아첨을 듣고 진심과 가식이 섞인 말들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미래의 신부인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책상 옆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강 팀장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결혼식 계획안은 받으셨죠? 네, 총무팀에 부탁해서 팀장님께 몇 가지 업무 지원을 요청드렸어요. 유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의도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팀장님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가 꼼꼼히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녀를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하객 명단과 답례품이요. 유리가 웃었습니다. 이런 일은 팀장님이 하시면 틀림없을 테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제 대답에 그녀는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아마 제가 거절하거나 다른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하객 명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바로 그 일이 필요했습니다. 더 깊이 접근하기 위해
바로 그 위치가 필요했습니다. 유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몸을 살짝 기울여 저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잊지 말고 꼭 와주세요. 팀장님을 위해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뒀으니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한 자리라.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특별하겠죠. 하지만 그녀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를 겁니다. 오전 내내 저는 하객 명단에 집중했습니다. 정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분류를 위해서였습니다. 누가 민준의 가족인지, 누가 중요한 파트너인지, 누가 이사회에서 발언권이 있는지, 누가 압력을 가할 수 있는지. 저는 각 이름에 표시를 하고 메모하고 제가 가진 정보와 비교하고 대조했습니다. 서서히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선명하게. 그날 오후 준호가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냈습니다. 팀장님, 응, 데이터가 더 있어요. 파일을 열자 내부 이메일 접속 기록 로그가 나타났습니다. 몇몇 문서가 외부로 전송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추적해보니 최유리 씨 계정에서 나갔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확실해? 확실해요. 전부 저장해도 이미 했습니다. 저는 준호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제가 칭찬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몇 초 뒤 다시 눈을 떴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최유리는 단순한 제3자가 아니라 연결고리이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녀 자신의 계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충분한 증거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 3년간 몇 번밖에 만나지 않았고 만날 때마다 짧은 식사와 의례적인 질문, 그리고 결코 숨기지 않는 평가의 눈빛을 보내시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어머니의 목소리는 제 어머니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하나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니?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걱정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문제를 일으킬지 아닐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었죠. 저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겁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다. 이건 가족과 회사에 관련된 일이야. 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어머니가 보지 못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전 그 계약서에 서명할 때 저는 이미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길게. 그리고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변했구나. 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영원히 참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틀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계획 전체를 다시 열어 마지막으로 검토했습니다.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밖을 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밝았지만 제 마음은 아주 고요했습니다. 마치 큰 폭풍 전야처럼 모든 것이 무서울 정도로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닥쳤을 때 굳건히 서 있을 사람은 바로 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의 날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정말로 짧아져서가 아니라 제 매일이 해야 할 일과 완성해야 할 계산, 그리고 제자리에 놓아야 할 마지막 퍼즐 조각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조각만 빠져도 전체 구도가 무너지는 그림처럼.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 실수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을 테니까요. 저는 총무팀에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완벽하게 합리적이었습니다. 대표이사의 결혼식 준비 일부를 담당한다는 것.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심지어 영광으로 여겨질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덕분에 저는 무대 설계도부터 음향 및 조명 장비 목록, 단위의 상세 시나리오까지 결혼식과 관련된 거의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읽고 기억하고 아주 사소한 부분들을 수정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부분들이었죠. 어떤 변경은 장비 설치 위치 하나였고, 어떤 조정은 영상 재생 순서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필요할 때가 되면 그 작은 것들이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요. 최유리는 매일같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차지할 것이라고 믿는 정점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사람처럼 날이 갈수록 더 화려해졌습니다. 저를 보는 그녀의 눈빛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탐색하는 눈빛이 아니라 확신에 찬, 심지어는 약간의 동정심마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패배자라고 단정 지은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제가 답례품 목록을 확인하고 있을 때 유리가 다가와 제 책상에 손을 짚고 몸을 살짝 숙였습니다. 익숙한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팀장님, 정말 열심히 일하시네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업무니까요. 저는 팀장님이 참여하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저는 펜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왜요? 유리가 웃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녀의 눈을 한참 동안 똑바로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감정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담담했습니다. 생각이 많으시네요. 유리의 미소가 아주 짧은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여전히 침착한지, 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지,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표정을 감추고 똑바로 서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쨌든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이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감이 아닌 불안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김지훈 변호사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1단계 서류 작업 완료.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완벽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공개 시점만 확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달력을 보았습니다. 결혼식까지 7일 남았습니다. 아직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린다고요?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장 발표용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조건은 확실히 해두셔야 합니다. 그건 제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가 덧붙였습니다. 이민준 씨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민준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맞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 봐왔습니다. 그는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항상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더 이상 뒤에 서 있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립기 때문이 아니라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깔끔하고 차갑고 가족의 흔적은 없이 오직 합의의 흔적만 남아 있었죠. 안으로 들어서서 가방을 내려놓고 한 바퀴 둘러보며 하나하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 거의 만진 적 없는 물건들, 모든 것이 온전했습니다. 마치 이 결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민주는 집에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고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혼인 계약서 원본, 제 서명, 그의 서명, 붉은 인장. 한 장 한 장 넘기며 다시 읽었습니다. 잊어서가 아니라 조항, 책임, 한계, 그리고 위반 사항을 명확히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류를 덮고 가방에 넣은 뒤 다른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의 원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다가 챙겼습니다. 아파트를 떠나기 전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 비서가 제게 청첩장을 건네며 대표님과 결혼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당신 결혼한다면서요? 그날 오후를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그 순간을요. 이제는 아파서가 아니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기나긴 사건의 시작, 첫 번째 상처였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일주일간의 제주도 출장이 막 끝나고 저는 아직 길 위에 먼지가 묻어있는 캐리어를 끌며 회사의 타일 바닥 위를 또각또각 걸었습니다. 마케팅팀의 익숙한 사무 공간으로 들어섰죠.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책상과 의자,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에어컨 소리까지. 단, 하나, 사람들의 눈빛만이 달랐습니다. 저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흘기 쳐다보고는 이내 고개를 돌리는 그 방식. 충분히 작게 속삭이면서도 제게는 무언가 느껴지게 만드는 그 미묘한 분위기.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짙은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팀장님, 돌아오셨네요? 듣기만 해도 가식적이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자 높은 포니테일 머리를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몸에 딱 붙는 명품 정장에 마치 런웨이를 걷는 것처럼 일정한 박자로 바닥을 두드리는 하이힐. 그녀의 이름은 최유리, 대표이사의 새 비서였습니다. 제가 첫 출장을 떠나기 2달 전쯤 회사에 들어왔죠. 유학파의 집안도 좋고 입사 첫날부터 대표님의 눈에 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까지는요. 유리는 미소를 지으며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평가하는 듯한, 심지어는 약간의 동정심마저 담긴 그 눈빛을 숨기지 않았죠. 그러고는 제 책상 위에 청첩장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붉은색 바탕에 금박 테두리가 둘러진, 보기만 해도 저렴한 물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청첩장이었죠. 출장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유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습니다. 잊지 말고 꼭 와주세요. 다음 달 8일에 저랑 대표님 결혼하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선명하게 제 귀에 밝혔습니다. 청첩장으로 고개를 떨구자 차가운 종이에 닿은 손가락 끝으로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신랑의 이름은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민준. 신부의 이름은 최유리.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민준은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우리는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결혼, 결혼식도, 공개도, 사진도 없이 오직 혼인신고서 한 장과 계약서 한 장으로 맺어진 관계였죠. 3년 전 저는 아버지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민주는 가족들을 상대할 결혼이 필요했고요.
우리는 3년간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다가 3년 뒤에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그가 최소한의 원칙은 지킬 줄 알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단 일주일. 제가 회사를 비운 단 일주일 만에 그는 다른 여자를 들였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녀와 결혼을 발표하고 회사 전체에 심지어 법적인 아내인 제게까지 청첩장을 보낸 것입니다. 저는 청첩장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간신히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축하해요. 깃털처럼 가벼운 두 단어였지만 그녀를 순간 흠칫하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이내 그녀는 마치 큰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 알았어요. 유리가 말했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오면 막을 수가 없나 봐요. 민준 씨가 그러는데 자기는 저처럼 젊고 재미있는 스타일이 좋대요. 누구처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아직 갈아입지도 못한 제 출장용 옷차림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지루한 사람 말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시선을 피하고 돌아설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요. 유리가 몸을 돌려 떠나자 짙은 향수,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사무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모두가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거나 분노를 표출하거나 이성을 잃는 모습을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청첩장을 책상 위에 반듯하게 놓고는 핸드폰을 열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돌아왔어? 민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분했습니다. 보고서는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아무런 해명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마치 그 일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나 담담해서 저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당신 결혼한다면서요?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단 한 글자. 짧고 냉정하며 설명도, 변명도. 지금 묻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에 대한 배려도 없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지만 공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기다리지도, 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 순간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10분 동안 미동도 없이 청첩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에어컨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뼛속 마디마디로 찬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죠. 주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싱글인 줄 알았는데 최유리 씨 들어온 지 2달 만에 결혼이라니 대단하다. 강하나 팀장님, 충격이 크겠다. 30 넘도록 결혼도 못했는데 저런 꼴까지 보다니. 저는 모든 말을 똑똑히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안에서 무언가 단 하나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픔도 질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움이었습니다. 아주 선명하고 아주 이성적인 냉정함이었죠. 저는 청첩장을 들어 다시 한번 쳐다본 뒤 아주 천천히 일정한 간격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먼지처럼 가볍게 휴지통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진정한 내 집이었던 적이 없는 그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호텔에 방을 잡고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를 한 뒤 창가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빛이 반짝이고 차들이 달리고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오직 제 인생만이 다른 방향으로 꺾인 것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들고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명의의 모든 계좌 전부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전화. 비상계획 가동해야겠어요. 세 번째 전화. 3년짜리 계약서 기억하시죠? 생각보다 일찍 쓰게 될 것 같네요. 전화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사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지 않았던 폴더에 로그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몰래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요. 저는 사람을 경계하는 성격이 아니지만 한때 파산을 겪었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똑똑히 알고 있었죠. 사람을 믿는 것은 사치라는 것을요. 화면이 밝아지고 파일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서류들, 그리고 최율이라는 이름의 폴더. 저는 그 폴더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클릭했습니다. 화면에서 나온 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더 이상 지쳐있지도 상처받지도 않은 얼굴. 오직 단 하나, 냉철한 이성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민준, 최유리, 당신들이 성대한 결혼식을 원한다고? 좋아요. 내가 가줄게요. 그리고 약속하죠. 그날은 당신들 둘 중 누구도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거라고.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정신이 너무나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인생을 슬로우 모션으로 되감으며 과거에 제가 애써 외면했던 것들을 억지로 보게 만드는 것처럼 지난 3년간의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침대 머리에 기댄 채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푸른 빛이 어느새 눈물이 다 말라버린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최율이라는 이름의 폴더는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진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이력서 한 부, 몇 장의 지출 명세서, 연락처 목록,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몇 개의 녹음 파일. 저는 이력서부터 열었습니다. 최유리, 27세, 해외 유학, 명문대 졸업, 대기업 근무 경력,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저는 사람을 쉽게 의심하는 편은 아니지만 마케팅 일을 오래 하면서 한 가지는 깨달았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쓰인 것들은 대개 수정된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마우스를 스크롤의 학력란으로 내렸습니다. 학교 이름은 아주 그럴싸했지만 어딘가에서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최상위권, 대학 명단이 아니라 학위 장사를 하는 부실 대학에 대한 기사에서였죠. 저는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고 일단 그 사실을 메모해둔 뒤 지출 명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숫자들이 엄청난 액수의 숫자 하나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 보석,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한 달 지출액이 비서 연봉의 몇 배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준이 돈을 줬다면 이상할 것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기술팀에서 저와 가장 가까운 후배 박준호였습니다. 그 친구는 말주변은 없었지만 컴퓨터 실력만큼은 무서울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팀장님 돌아오셨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저는 침묵했고 그도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세요? 옳고 그름을 묻지도 호기심을 보이지도 않고 단지 제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물어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밝았지만 제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야. 네, 사람 하나만 조사해줘. 그는 왜냐고 묻지 않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정보는 있으세요? 지금 보낼게. 전화를 끊고 저는 최유리 폴더 전체를 준호에게 보냈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말이 필요 없이 한마디면 충분히 통하니까요. 일을 마치고 노트북을 덮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민준과 처음 결혼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사랑도 낭만도 없이
오직 명확한 계약서 한 장만이 존재했죠. 그는 처음부터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협력 관계일 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그 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으니까요. 아버지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빚은 산처럼 온 가족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나타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3년간의 결혼. 그 대가로 빚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지난 3년간 우리는 타인처럼 살았습니다. 주말에 그의 가족들 앞에 모습을 보여야 할 때만 함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 외에는 각자의 삶을 살았죠. 저는 일하고 그도 일했습니다. 가끔 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인배라서가 아니라 제 위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류상의 아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가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합의를 지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2달 남았는데, 단 2달. 하지만 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저를 모욕했습니다. 그 생각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주 작지만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밤 집으로 와. 저는 그 문자를 보고는 답장 없이 화면을 껐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지난 3년간 저는 언제나 협력자였고 제 몫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저에게는 더 이상 그럴 의무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일러서 층 전체의 불이 다 켜지지도 않았을 때였죠.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하루처럼 흘러갔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팀장님. 응, 뭔가 있어?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최유리 학위, 가짜예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놀랍다기보다는 확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건? 신용카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요. 중간 계좌 몇 개를 거쳐서 바로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있어요. 저는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계속해.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건 팀장님이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일이 하나 전송되었고 저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잡음이 약간 섞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충분히 선명했습니다. 유리의 목소리, 달콤하지만 짜증이 가득 담겨 있었죠. 언제까지 그 여자 그냥 둘 거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약 끝날 때까지. 유리가 웃었습니다. 난 그 여자 회사에서 보는 거 싫은데. 민준이 답했습니다. 신경 쓸 거 없어. 잠시의 침묵 후 유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 결혼을 빨리 해버리죠. 그 여자한테 자기 위치나 똑똑히 알려주게.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괜찮겠네. 단 2단어였지만 저는 모든 것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방식으로 밀어내기 위한 결혼식이었던 겁니다. 저는 파일을 끄고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울지도 약해지지도 않은 단지 다른 눈빛이었죠. 아버지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야, 질수는 있어도 남이 널 짓밟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3년 전,
저는 고개를 숙이는 것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똑바로 설 것입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아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이는 제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제목, 비상계획 활성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또박또박 오타 없이 썼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객 명단, 총무팀에서 대표님의 결혼식 준비를 위해 막 보내온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하나의 이름과 직책을 훑었습니다. 파트너, 주주, 그리고 가족. 거기서 멈췄습니다. 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주 옅은 미소였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웠죠. 좋아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왕 크게 버릴 거라면 내가 제대로 크게 만들어줄게. 노트북을 덮고 등을 곧게 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것은 더 이상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제가 결코 지지 않을 게임의 시작. 그날 아침, 김지훈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낸 후 저는 몇 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는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다는 것을 한 번 발을 내디디면 망설임도 마음 약해짐도 실수도 없이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짧은 침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은 키보드 위에 놓여 있었지만 눈은 화면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래전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만이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파산했던 그날, 우리 가족은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구는 거의 다 압류된 상태였죠. 아버지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시다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야, 때로는 기회를 지키기 위해 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단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네가 일어서지 않으면 평생 남들에게 짓밟히며 고개 한번 들지 못하고 살게 될 거야. 3년 전, 저는 참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일어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핸드폰 진동이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명확한 말투. 마치 그가 언제나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처럼 차갑고 정확하며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었죠. 강하나 씨, 이메일 받았습니다. 네. 계획 전체를 활성화하길 원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신 뒤 말했습니다. 네, 전부 활성화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그가 이 결정의 심각성을 가늠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법적, 평판, 심지어는 회사의 이익까지 걸린 전면적인 대결이 될 겁니다. 더 이상 방관자로 남을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책상 위로 쏟아져 들어와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청첩장을 보낸 순간부터 저는 이미 방관자가 아니었어요. 김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든 것은 강하나 씨의 권리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긴밀하게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계획 외의 독단적인 행동은 삼가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녹음 파일은 출처와 시점이 확인되면 법적 효력이 매우 큽니다. 편집본이 아닌 원본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속은 더 이상 어젯밤처럼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미 결말을 본 경기에 들어서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명확한 직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통쾌함보다는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회사는 더 활기차졌습니다. 민준과 유리의 결혼 소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거의 모든 부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을, 어떤 이는 부러움을, 또 어떤 이는 약간의 질투와 험담을 섞어서 말이죠. 그리고 물론 그 이야기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저를 향한 시선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탕비실을 지나가는데 회계팀 여직원 2명이 속삭이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대표님이 최유리 씨한테 수천만 원짜리 반지를 사줬다는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말이야. 돈 있는 남자는 누구든 가질 수 있다니까. 강 팀장님 같은 사람을 누가 선택하겠어. 언제 봐도 딱딱하기만 한데. 응, 내가 남자라도 별로일 것 같아.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거나 반응하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가슴이 따끔거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와 더 이상 관련 없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아주 가벼운 느낌뿐이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막 앉았을 때 민준의 비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팀장님, 대표님께서 사무실로 오시랍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책상 위의 작은 거울을 흘깃 보았습니다. 예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얼굴에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래층의 소란스러움과는 다른 고요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와.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창가에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큰 키, 잘 맞는 맞춤 정장. 모든 것이 3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더 이상 그를 타협을 받아들였던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앉아. 그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그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훑고 지나가다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듯 잠시 멈췄습니다. 청첩장은 받았겠지. 질문이 아닌 단정이었습니다. 네, 좋아.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꼭 참석해야 해. 저는 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요? 그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회사 직원으로서?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지만 방 안의 차가운 공기를 깨뜨리기에 충분한 웃음이었습니다. 직원이라. 민주는 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그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죠. 농담할 상황 아니야. 농담 아닌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재미있어서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야, 우리 사이엔 합의가 있었어. 네 선을 지키는 게 좋을 거야. 선이라 그 2단어. 예전에 저였다면 침묵했겠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제 선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선 안에 머물고 있다고 확신하세요?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민주는 저를 더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평가가 아니라 탐색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지?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어떤 것들은 절반만 말해도 상대방이 나머지 절반을 스스로 이해하게 되니까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책상으로 돌아가 펜을 들어 나무 표면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생각을 할 때마다 나오는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계약 종료까지 2달 남았어.
네 역할만 잘해주면 박대하지 않을게. 저는 눈앞에 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2달을 기다리고 싶지 않다면요? 그의 손에 들린 펜이 멈췄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고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날 협박하는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무겁지만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먼저 시선을 돌린 것은 민준이었습니다. 나가봐. 그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잠시 멈춰서서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등 뒤로 닫히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훨씬 가벼웠습니다. 마치 지난 3년간 저를 짓눌러 왔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가 파일을 하나 더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은 약간 흔들렸지만 레스토랑의 한 개인실, 마주 앉은 유리와 민준의 모습은 선명했습니다. 소리를 듣지 않아도 그들이 웃는 방식, 서로를 만지는 방식만 봐도 그 관계가 단 며칠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껐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다시 하객 명단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주주인지, 누가 가족인지, 누가 발언권이 있는지,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의 이름에 표시를 하고 각각의 위치를 분석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아주 신중하게 작업했습니다. 마치 제가 맡았던 가장 큰 캠페인을 진행할 때처럼요.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캠페인의 대상은 바로 제 인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는 다른 날보다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일이 줄어서가 아니라 매 순간이 길게 늘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인생이 제게 준비할 시간을, 제가 곧 마주하게 될 단순하지 않은 단계를 앞두고 모든 것을 재정비할 시간을 일부러 더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고 이메일에 답장하고 파트너와 소통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절차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누군가 본다면 제가 아침에 있었던 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여전히 예전에 강하나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일밖에 모르는 차갑고 안정적이며 특별할 것 없는 여자. 하지만 오직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내린 아주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더 이상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준비였다는 것을요. 오후 3시쯤 총무팀에서 민준과 유리의 결혼식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안을 보내왔습니다. 각 부서장이 협력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최고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문장은 아름답고 정중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 모든 사람이 그 결혼식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일조해야 한다는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도 놓치지 않고 읽었습니다. 하객 명단, 좌석 배치도, 프로그램 시나리오, 각 순서의 시간, 심지어 대형 스크린에서 상영될 러브스토리, 영상에 대한 내용까지. 저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멈춰섰습니다. 제 시선은 설명 한 줄 한 줄을 훑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감동적인 사랑의 여정을 담은 영상, 사진, 추억, 축하 메시지 포함. 저는 소리 없이 살짝 웃었습니다. 제가 듣고 본 것들이 없었다면 저 역시 이것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침착해졌습니다. 저는 파일 전체를 다운로드해서 저장하고 파일명을 바꿔 제가 미리 준비해둔 것들과 함께 별도의 폴더에 넣었습니다. 모든 디테일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마치 체스판 위의 말들처럼 놓일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뜬 이름을 잠시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엄마의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오늘은 무언가 평소보다 느릿했습니다. 마치 말을 하기 전에 심사숙고하는 듯 했습니다. 하나야, 바쁘니? 아니요, 말씀하세요. 음,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회사에서 무슨 큰 결혼식이 있다던데 정말이니?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소문은 정말 빨랐습니다. 네, 있어요. 엄마는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제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셨죠.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엄마가 가볍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너랑 관련 있는 일이니?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네, 아주 가벼운 한마디였습니다.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괜찮은 거니? 그 질문. 어젯밤이었다면 대답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저 괜찮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 우리 집이 항상 여기 있다는 거 있지. 말아. 저는 핸드폰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감동해서가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3년 전 저는 이 결혼에 혼자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더 이상 그때 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가족이 있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준호가 데이터를 추가로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상세했습니다. 팀장님, 응, 하나 더 있어요. 파일을 10자, 여러 건의 작지 않은 금액이 중간 계좌들을 오간 내역이 담긴 명세서가 나타났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최유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 돈들 깨끗하지 않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지? 전부 확인은 안 됐는데 경쟁사 쪽이랑 관련 있는 흔적이 보여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경쟁사?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이익, 심지어는 음모와 관련된 것이 됩니다. 준호야, 네, 계속 파봐.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숫자들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차가운 숫자들 뒤에는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문득 작은 디테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주 전 회사의 대형 프로젝트 하나가 발표 전에 정보가 유출되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두들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아주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흥미였습니다. 게임의 진짜 규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플레이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로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한 가게에 들렀습니다. 쇼핑을 위해서가 아니라 드레스 한 벌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웨딩드레스가 아닌 짙은 색의 긴 드레스.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점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행사에 입으실 건가요?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며칠 전에 지친 여자가 아니라 이미